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제5장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크게 3가지 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절은 실천 모델의 목표, 두 번째 절은 실천 모델에 대한 학자별 정의, 세 번째는 사회 행동의 전략과 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혹시 공감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이미 수강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5장이 전체 챕터 중에서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은 장임을 알 수 있을 텐데요. 92페이지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문제는 로스만의 모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7년간 출제 분포에서 보시다시피 3문제, 4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로스만 모델 단일 문제만 출제되기보다는 테일러와 로버츠 그리고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2026년에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법과 더불어 지역사회 보호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포플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회행동의 전술을 묻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 행동과 사회적 대결을 비교하는 문제 수준으로 공부를 해두신다면 혹시라도 출제가 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천 모델의 목표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추진회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 추진회가 역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재개발추진위원회도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예능에서는 누구누구 결혼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예능의 소재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진회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본문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정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불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만들을 누군가 집약해서 불만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때 추진회가 결성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추진회의 활동하는 과정에 어떤 인물들이 활동할 것인가. 흔히들 우리는 공식적인 지도자들, 이미 알려져 있는 명성 있는 리더들만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비공식 지도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도 별표를 해두시고요. 또 처음에 이런 추진회 활동에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나는 할 의향이 없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전략으로는 사적인, 정서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강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내용도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한번 살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추진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학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스만의 모델과 던햄의 모델을 구분해 놓고 있지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론적 수준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던햄이 이렇게 3가지의 목표를 제시했고 이런 목표는 주로 과업 중심, 이런 거는 주로 관적 중심, 이런 거는 관계 중심의 목표구나 하는 거를 기억을 이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업이라는 건 결과로서의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정과 과업을 구분하는 건 서술되어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95페이지에 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자, 과업 중심의 목표에는 첫 번째 줄에 사업 완성, 그리고 끝에 문제 해결, 두 번째 줄에 서비스 제공, 마지막에 입법 통과. 자, 이 4가지의 키워드가 과업 중심 목표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모든 단어들이 결과지향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게 과업 중심 목표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자, 하지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술어의 단어 자체가 과정지향적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시 줄을 그어볼까요? 협동 관계, 두 번째 줄에 창조, 세 번째 줄에 향상, 네 번째 줄에 자극, 다섯 번째 줄에 지지, 여섯 번째 줄에 증대, 마지막 줄에 향상.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디까지 관계 형성해야 되느냐? 끝이 보이지 않지요. 자, 창조의 끝은 어디냐? 예를 들면 어디까지 향상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자극해야 되느냐? 얼마나 지지해야 되느냐? 얼마나 증대시켜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구조, 역량, 협력, 사업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서술어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을 향상한다. 그러면 끝이 없죠. 더 향상해야 될 것이고요. 역량이 강화된다. 네, 역량 강화도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과정 중심, 과업 중심은 서술어를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세 번째 관계 중심의 목표 있지요. 자, 여기다가 별표 해두겠습니다. 자, 관계라고 하면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자원의 배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누군가랑 소통을 할 때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 그게 관계 중심의 목표와 관련된 서술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대로 재분배하고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실천의 목표로 놓고 개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목표는 실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기출된 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절인 학자별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기본은 로스만 모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 학자들의 모델들이 있겠지만 로스만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학자들의 모델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발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도로, 항만, 공항 건설 이런 개발하고는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모델이니까요. 자,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우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보면 지역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이 앞서 두 개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파크와 버제스가 사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회가 지역사회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점에서 사회계획은 주민 주도보다는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은 이 둘이 함께 협업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최근의 역사적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민관 협력이라든지 공공과 민간 안에서도 민간 영리, 민간 비영리의 협력관계,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장한 이 사회행동 모델은 전문가와 주민의 협력이 공존하는 모델입니다. 즉 전문가가 주도하여 법안을 개정하기도 하지만 그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시위, 가두행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이처럼 로스만의 모델이기는 하지만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목표하고도 관련이 깊네요. 자, 지역사회 개발, 어디까지 개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과정 중심의 목표가 좀 더 강조되겠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할 때는
계획을 세웠냐,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따라서 사회 계획 모델은 결과 중심의 목표다. 그래서 과업 중심 목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 행동은 이 둘, 즉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겠네요. 결과론적 입장에서 과업 중심 모델로 과업 중심 목표로 본다면 법안을 개정 이렇게 볼 것이고요. 참여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이렇게 본다면 과정 중심 목표로 볼 겁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골고루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회행동 모델에는 관계 중심의 목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실천 목표 중심으로 모델을 설명했는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출제되는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9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우리 이제 목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개발 모델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그래서 자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조 모델. 하지만 사회계획은 전문가 중심이니까 문제 해결. 자, 세 번째 사회행동 모델은 그 과정에서 권력 재분배와 같은 내용인 관계 중심의 목표도 있고 제도 개혁과 같은 결과 중심, 과업 중심의 목표도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같은 과정 중심 목표 세 가지가 다 있다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델은 언제 사용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 해결 역량이나 능력이 불충분할 때, 그러니 리더십도 기르고 역량도 강화해야겠지요. 자, 두 번째, 사회 계획 모델은요. 전문가가 나서야 될 이유는 사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민들 간의 관계 갈등 수준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회 문제, 즉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 주택 문제, 혹은 사회 범죄, 재난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가 나서야 될 겁니다. 즉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이 개입의 상황이다. 세 번째,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두 개의 모델과 다르게 관계 중심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죠. 즉 이미 지역사회에는 자원이 균등하지 않게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즉 소외계층,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 따라서 이들이 공정한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많고 누군가 박탈, 배제, 소외된 상황,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회행동 모델이 적절한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선택했어요. 그 모델 속에서 실천가는 어떤 전략 전술을 세우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자,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일단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표출해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은 사회 문제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파급 효과까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논리적 조치를 취해보자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사회행동 모델은 일단 우리는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누가 이런 불평등을 야기했느냐? 그 사람을 찾자. 그래서 억압자를 찾아내자. 우리는 뭉치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거시적인 틀을 우리는 주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동일한 전략 안에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의 방법, 즉 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전술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이를 우리는 합의라고 하죠. 합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은다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사회계획 모델은 합의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갈등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왜냐고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 재난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이다. 그러니 개인을 교육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재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 구조적인 데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각성하라 이런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도 할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갈등이 생기겠죠. 개인주의적 빈공간 혹은 사회 구조적인 빈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목소리를 서로 이제 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갈등을 전술로 활용합니다. 교수님, 갈등이 생기면 사회 문제 해결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 사장에 갈등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었지요. 자, 갈등주의 이론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나름대로는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화, 균형을 이룰 때는 사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갈등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따라서 갈등이 중요한 전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 행동 모델에서는 단순히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이 연합을 하고 집단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인 빈공간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사회 구조적인 데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도 동원을 하고 또 그 두 개의 조직 간에 서로 대립도 하고 투쟁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천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목표를 염두에 두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여기서는 전문가 주도가 아니었죠. 주민 주도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민이 주도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전문가는 한 발 빠져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주민 주도 단 전문가는 단순 안내, 조력, 조정, 촉매 이런 역할. 한 발 빠져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문가가 가장 잘하는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SPSS로 분석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 사회계획 모델에서의 실천가 역할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직접 행동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 주민 편에 서서 옹호, 클라이언트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말해주는 대변, 때로는 앞서서 선동, 때로는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중개,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그리고 자원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조직가 이런 역할들이 사회계획 모델에서 그 사회행동 모델에서 두드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이렇게 실천가가 역할을 하느냐? 자,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틀리느냐 하면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변화 매개체는 과업지향적 소집단이다 있죠. 자, 여기서 함정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아마 지금도 의문 제기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 자, 앞서서 과업지향적이다라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의 이야기였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의 목표였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과정 중심의 목표인데 왜 과업지향적이냐?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과업지향적이라는 데 있지 않고요. 소집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소. 작을 소자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 집단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집단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칫 잘못하면 친목, 도모, 계모임으로 전락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우리 집단이 모여있는 목표가 무엇이다라는 건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단은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우리 집단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집단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작은 집단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과업지향적이어야 된다. 즉 전체 실천 자체는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가지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겠지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에서 과업지향적 소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함정에 많이 빠지니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지요. 자, 사회계획 모델은 공식적인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이런 거는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통계청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 패키지 구매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사회행동 모델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될 겁니다. 즉 주민들이 속해 있는 주민조직, 대중조직도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97페이지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겁니다.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해두신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으로서 바라본다. 하지만 사회계획 모델은 이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했을 때 이를 이용하는 수혜자, 수행자로 바라본다. 하지만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억압받는 사람으로 바라본다. 요 정도 별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로스만이 처음에는 세 가지의 모델을 제안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너무 복잡 다양해지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계속 나타나니까 이 세 가지 모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또 여러 모델을 동시에 활용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97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적 활용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데 묶는다,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뜻이었죠. 여러분이 통합성 전달체계 공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둘 이상의 모델을 동시에 쓰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쓰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쓰기도 하는 등 9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로스만도 이제는 이 모델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스만의 모델이 너무 지나치게 모형이 단순화되어 있다. 이 많은 사회 문제를 세 가지 모델로 푸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테일러와 로버츠는 5가지의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도 최근 들어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래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또 김유경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 그래프가 아주 익숙할 거예요. 이거 무슨 그래프죠? 네, 가운데 중심을 토대로 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그래프에 제가 선을 하나씩 그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전체 선이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X축에 있는 것은 권한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권한이요? 의사결정 권한. 자, 99페이지에 보면 테일러 로버츠 모델의 설명, 이 5가지 모델을 구분한 기준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에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원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그 네이버 카페 질문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스폰서를 이야기합니다. 스폰서. 교수님 아니 프로그램 개발도 아니고 웬 스폰서요라고 하겠지만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원 동원이 필수입니다. 그 자원을 끌어오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테일러 로버츠가 말하는 후원자는 다른 말로 전문가, 즉 실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몇 대 몇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한쪽은 전문가가 100%일 거고 또 한쪽은 클라이언트가 100%인 이런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예를 들면 여기를 전문가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기를 전문가다라고 하셔도 좋아요. 어느 쪽이든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임의로 여기를 왼쪽을 전문가라고 하고 오른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100%인 거예요. 그러니 전문가는 0이 되겠지요, 역할이. 그다음에 왼쪽은 전문가가 100인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권한은 0이 되겠죠. 그러니 100대 빵, 0대 1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요.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절반, 클라이언트가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 둘은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전문가에 조금 더 가까운 8분의 1, 이쪽은 클라이언트에 조금 더 가까운 8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모델을 이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전문가가 주도하는 모델은 뭘까인 거죠.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일 텐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사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민 설문조사, 욕구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도 관여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문가 주도가 100%인 후원자, 스폰서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1번 모델이 가장 전문가 주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전문가. 그럼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권한은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맨 오른쪽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가장 높은 건 뭘까요?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되어서 정치 세력화되는 거. 여러분이 실천기술론 시간에 역량 강화 모델의 끝은 정치적 세력화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가 5번 모델입니다. 즉 여기는 정치적 역량 강화. 왼쪽 여기는 1번 모델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모델. 자, 그러면 중간 단계 여기는 둘 다 필요한 모델이죠. 우리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민관 협력, 그리고 영리, 비영리 협력해야 된다. 배우셨죠? 이름하여 여기는 연계 모델입니다. 3번. 그래서 이 가운데가 3번 모델이에요. 전문가의 권한과 클라이언트 권한이 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델 2개네요. 계획 모델 하나 남아있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전문가에 가까운 건 무슨 모델입니까? 그죠? 둘 중에 전문가에 더 가까운 것은 계획 모델이 되겠네요. 둘 중에 클라이언트의 역량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과정 중심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2번 모델, 여기가 4번 모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테일러와 로버츠는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구분을 할 때 권한의 배분, 권한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다른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는 그거는 여기도 해당하고 저기도 해당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델을 기준 내렸을 때 제일 중요한 권한 배분, 이거는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푸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정답 나올 거예요. 단 여러분이 이 모델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로스만 모델하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전문가 주도인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다. 클라이언트 주도인 것은 역량 강화이다. 가운데는 연계 모델이다. 남은 거 하나는 계획, 하나는 개발. 이렇게 하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일러 로버츠가 3개인 로스만의 모델을 5개로 확장했어요. 그거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또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웨일과 갬블의 모델입니다. 자, 이들은 8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또 5가지가 8가지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 1장 지역사회복지론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사회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였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과거에는 물리적, 지리적 의미에서 지금은 기능적인 의미,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역사회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지리적 지역사회냐, 아니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기능적 지역사회냐에 따라서 모델은 달라져야 되겠지요.
근데 앞서 봤던 두 학자들은 이 지역사회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일과 캠블은 지역사회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을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근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가까운 근이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지역사회에 다름하여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이름하여 기능적 지역사회, 나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 모델이기는 한데요. 로스만 모델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 자조 능력 향상 이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먹고 살기 편해지는 거,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거, 좀 더 안전한 사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일과 캠블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아니고 아예 대놓고 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 즉 빈곤 타파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로스만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세 가지로 이렇게 개념이 확장이 되었고요. 두 번째 있는 사회계획 모델은 그대로 4번 모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모델이 중요한데요. 앞서 테일러와 로버츠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프로그램 개발 모델은 전문가 주도, 연계 모델은 딱 중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일과 캠블은 이 둘은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개발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죠. 그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니 연계가 필수이다. 이래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앞서 1번, 2번, 3번, 4번은 로스만 모델의 변형, 5번은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의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은 이제 사회 행동인데요. 자, 사회 행동을 왜 하느냐는 이유가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집 앞에 치매 관련된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고 또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 들어와요. 그러면 현수막을 이렇게 쫙 내걸고 적극 환영, 우리는 포용적 사회, 너무 찬성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부 주민들 중에 극소수이긴 할지라도 집값 떨어진다,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파트 단지 베란다 발코니에 이불 빨래 널지 마라 이러기도 하죠. 집값 문제 때문에. 그러니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들은 님비, 우리 지역에는 안 돼. 그것 때문에 사회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쓰레기 너무 우리 많이 배출한다. 지구온난화, 지구위기.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4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2계절이 뚜렷하다. 플라스틱 제로 운동, 재활용 활성화 이런 사회행동을 한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사회행동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로스만이 말했던 사회행동 모델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게 웨일과 캠블입니다. 자, 첫 번째 사회행동은 여러분이 로스만 모델에서 배웠던 그 사회행동 모델과 같은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세력화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거 법 바꿔주세요. 민식이법 만들어주세요. 나영이법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회행동. 그러려면 구의원 설득해서 조례 만들고 국회의원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켜야죠. 이런 거는 6번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우리 지역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서명운동 해주세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찾아가겠죠.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좀 해달라고요.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정치 사회 행동 모델은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도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겠죠. 이거는 그 현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동원이 될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참여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대, 연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운동입니다. 사회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질이 너무 낮아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너무 배척합니다.
포용적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양극화 너무 심합니다. 이런 거 문제 해결해요 하는 사회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주의 운동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종차별 철폐 운동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문화 정체성 존중하자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번, 7번, 8번은 로스만 사회행동 모델을 어떤 상황에서 사회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일단 근린 지역사회는 문제 풀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138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웃 교구 여기다가 별표 해놓으시면 됩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뭉친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 찾아가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공동체 의식,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단, 취미, 여가, 동호회 차원에서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모여라. 꽃꽂이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배드민턴 칠 사람 모여라. 이런 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입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해야 돼요. 관심 있는 사람은 빈곤층일 겁니다. 그럼 빈곤층이 누구를 타겟으로 활동하겠어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모델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도시 저소득층. 하지만 타겟으로 삼는 사람은 은행, 재단, 즉 경제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회계획 모델은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로스만의 모델에 나왔던 그 계획 모델, 텔러와 로버츠의 계획 모델과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걸 시험에 출제할 의도는 없을 겁니다. 사회계획 모델 낼 것 같으면 로스만 모델을 내면 되니까요. 자, 다섯 번째,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개발자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프로그램 예산을 대줄 수 있는 자금 지원자,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NG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이런 데가 출제 지문에 등장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은 일단 정치인이 등장해야 돼요. 보기에 정치인 있다라는 건 유권자도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문에 정치, 유권자 이런 말이 나오면 6번 모델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자, 여기다 별표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요게 2번 모델과 섞어서 함정으로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 2번의 기능적은 동호회 수준으로 사람들이 뭉치는 거예요. 하지만 7번 모델은 연합, 즉 어떤 이슈, 현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꽂이 배드민턴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7번 모델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항상 현안, 이슈, 공무원 이런 게 등장하니까 문제에 푸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델도 문제 푸시기 쉬워요. 어찌됐든 정의, 실현, 소외계층 없이 다문화 포용성 이런 말들이 등장하니까 8번 모델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릴 수 있는 것은 5번, 2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면 웨일과 갬블 모델도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개까지 모델이 확장됐어요. 3개가 5개가 되고 5개가 8개가 됐는데 왜 또 학자가 등장했느냐? 네 번째는 포플의 모델인데 역시나 8개입니다. 자, 포플이 등장한 것은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해 두시면 공부하기가 용이한데요. 앞서 봤던 1번부터 3번까지의 모델은 전부 미국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은 백인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이에요. 자, 이쯤 되면 포플 모델의 차별성을 알 수 있겠죠. 포플은 영국 모델이고요. 백인이 아니고요. 또 남성이 아닌 여성입니다. 자, 따라서 포플이라는 연구자 학자가 보기에는 1번, 2번, 3번은 상류층,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플은 그동안 앞서 학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들 많이 제시합니다. 자, 여기 별표하셔야겠네요. 1번 지역사회 보호 모델, 즉 커뮤니티 케어, 이름하여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요거는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기출 빈도가 높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함께 돌봄,
다 함께 돌봄 이런 식으로 시설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받기를 원하는 AIP, Aging in Place, 주민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플의 1번 모델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들 많이 공부하셨는데요. 그때 공부하실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가 활동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조직 모델만큼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과거에는 이거를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제가 소개드렸죠. 여러분은 실천론, 실천기술론으로 공부하지만 제가 학부 때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조직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모델인데 왜 앞서 학자들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번 모델도 별표인 거예요. 포플의 특징이죠. 3번 지역사회 개발, 4번 계획.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텔러도 이야기했고 로스만도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5번 모델 이거 아무도 이야기 안 했죠. 지역사회 교육.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국영수 교육이 아니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이 활동하려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 주민 관계 형성,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죠. 그래서 교육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행동 요거 로스만에서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7번, 8번 모델은 포플만 이야기한 거죠. 즉 남성 기득권 중심의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백인, 중산층 이상의 중심의 모델에서 인종차별 철폐도 중요하다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포플의 모델은 다른 학자들과 봤을 때 조금 이질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사회의 갈등 상황과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이제 탈시설 해야 되니까요. 지역사회 보호 필요하고요.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 주민 주도 하려면 조직도 전문가가 잘 해야 되고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조성해 나가는 거 주민들도 배워야 되고요. 남혐, 여혐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1번부터 8번까지 포플의 모델도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모델에서 강조하는 전문가의 역할, 기술,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구분이 되겠지요. 자,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으나 최근에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긴 한데 과거 출제되었을 때도 늘 출제 빈도가 높았던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절은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 우산으로 쳤을 때 조금 큰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하지만 전술이라고 했을 때는 작은 우산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걸 우리는 전술이라고 하고요. 전략은 대부분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전략 어떤 게 있느냐? 뭐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풍부하면 좋죠.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다시피 잠재력, 정보력 혹은 힘의 행사 전부 다 전략에 속하고요. 108페이지 우리가 현재 아직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 전술은 어떤 모델에서 강조가 되느냐? 사실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전략 전술의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이 전쟁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에서 갈등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사회행동은 잘못하다 보면 이게 불법, 폭력으로 비화될 수가 있고 주민들의 편가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봤죠. 언론을 통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두 진영의 한 장소에 있을 때 혹시라도 다툼이 일어날까 싶어서 치안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 우리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략과 전술은
다른 모델 아니고 사회행동 모델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 조직들과 힘을 합치는데 힘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하는 거 공부를 좀 해두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협조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가장 단순한입니다. 표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요. 110페이지에 보시면 협조는 일시적인 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거기다가 별표 하겠습니다. 일시적, 즉 상대방에 의해서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보다는 고도화되어 있지만 동맹보다는 느슨한. 그래서 연합을 설명할 때는 느슨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느슨하지만 구조화. 그러나 조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입니다. 즉, 한 번 맺은 동맹은 지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시적인 조직 협조, 느슨한 조직 연합, 고도의 조직 동맹. 그럼 현장에서는 뭘 제일 많이 쓸까요? 가운데 있는 연합 가장 많이 쓰겠죠. 너무 일시적인 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너무 동맹일 때는 뜻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빠지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니까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연합이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떤 작은 우산, 전술을 쓸 수 있느냐? 동시에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법안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나와서 시위 집회하는 것만큼이나 정치적 압력 전술이 중요할 거예요.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더 맞은 순간들도 올 겁니다. 때로는 시청 앞에 찾아가서 걸기대회하고 서명운동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느 게 맞냐? 국회의원 찾아갈까? 변호사 찾아갈까? 시청 앞으로 나갈까? 이때는 장단점을 따져보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111페이지에 정치적 압력 전술의 장점도 있어요. 일단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원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좋으니까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1번은 그게 시험에 두드러지게 출제되진 않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의 단점을 비교하는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112페이지에 이제 법적 행동 전술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술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113페이지에 표가 있고요. 사회적 대결 전술의 장점과 단점, 역시나 113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를 비교해서 공부해 놓는 거,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 자, 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 금지, 고소 이런 걸 해야 돼요. 비용이 들죠? 변호사 선임하는데 수임료가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상대방이 안 지키면 그뿐이잖아요. 그냥 과태료 처분받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판결 받는데도 시간 걸리고 국회 소위원회 통과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변호사가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은 이게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은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사회적 대결은 그런 점에서 이런 건 장점이죠. 큰돈 들이지 않고 시청 앞에 가면은 돼요. 현수막 제작이 부담스럽다면 마스크 끼고 X 이것만으로도 가능한 게 사회적 대결입니다. 하지만 항상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쓰는 순간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는 많은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우리의 뜻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폭력, 불법, 비윤리적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빠집니다. 더 이상 시청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인원, 동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세력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상대방이 바라본다면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는 거죠. 언젠가는 저렇게 흩어지겠거니. 이러면 결국 우리가 원했던 사회적 대결은
폭력만 남기고 원했던 목표는 미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네 번째 프루이트의 협상 기술이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변호사를 수임하거나 시청에 가지 않더라도 서로가 각각 원하는 것을 평행선상에 놓여 있을 줄 알았지만 한 발씩 서로 양보해서 가까워지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자, 프루이트의 협상 기술은 첫 번째 별표할게요. 시한, 데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료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처우 개선이라면 월급 인상인지 수당을 달라는 건지 휴직을 허용해 달라는 건지 이런 거지요. 자, 세 번째,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라 양보할 때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성급하게 양보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양보를 하면서 이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계속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등 없이 협상을 해내면 좋겠지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거지요.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이게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면 제3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제 5장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각 학자들의 모델 비교하는 거이지만 혹시라도 또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이나 추진회 혹은 실천 목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제가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고 목표가 세워졌으니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아있네요. 이는 제6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장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